저는 김병우의 척추 라이브에서 척추 관절 관련된 방송을 맡고 있는 연세산돌병원의 대표원장 김병우입니다. 네. 자, 오늘 척추 라이브는 협착증을 운동으로 나으려면 어떻게 할까요?예요. 네. 척추 질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지금 협착증에 대한 이야기를 연속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착증과 관련된 걸 준비했고, 자, 협착증이란 지금 거의 한 4주도 아니죠. 4회 연속 협착증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협착증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관심이 없다가 내가 병이 진단이 되면 관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협착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어찌되었든 간에 척추관이 좀 좁아져 가지고 퇴행성 염증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병을 우리가 협착증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협착증이라고 하는 거는 엑스레이 상에서도 우리가 좀 좁아진 공간을 보고 협착증이 의심스럽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예전에는 60대 70대 여기에 전유물 같은 병이었는데 요즘은 젊은 층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협착증 환자들이 이제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저는 이제 진료를 하면서도 환자의 마음과 환자의 입장이 되게 많이 되고 싶어 하는데, 저도 사실 허리 디스크 환자이기도 하고요. 환자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거는 협착증 진단이 되면 바로 핀으로 고정하는 유압술을 가장 싫어해요. 예, 그거는 정말 하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유압술은 가장 오래된 협착증에 대한 수술 방법이고, 이런 거 저런 거 마지막에 안 되면 가장 최후에 이걸로 해결을 짓게 되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유압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아서 수술이 잘 되면 정말 허리 통증 전혀 없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것도 유압술이에요. 하지만 환자의 마음은 정말 싫죠.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들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저한테 진료를 보셨을 때, 아, 이거는 유압술이 필요한 병이에요 라고 하면은, 원장님 방송에서 원장님 그렇게 유압술 반대하시는데 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세요 라고 하는데, 아, 여러분 그렇지 않고 유압술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만 하는 거예요. 환자의 마음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두 번째는 믿을만한 치료인가예요. 믿을만한 치료인가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게 안전한가. 어떤 선생님이 이 협착증이 좀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시술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시술을 설명해요. 이름들이 굉장히 다양한 게 많죠. 뭐 내시경, 뭐 꼬리뼈 내시경, 뭐 풍선, 그 다음에 또 뭐 내시경, 레이저, 어떤 건 수술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환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믿을 만한 것인가? 그게 이제 첫 번째죠. 그 다음은 이제 운동으로 나을 수는 없나요? 예. 왜냐하면 협착증이든 디스크든 척추 질환을 진단받게 되면 주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운동 부족이다. 예, 이런 얘기 듣게 됐고, 관절 질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가 보면은, 아, 척추에 좀 좋은 운동은 없고, 내가 운동으로 이걸 극복할 수는 없나를 보게 되고, 이렇게 막 컨텐츠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게 되면서 운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기울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협착증 환자의 속마음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고, 운동으로 낫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있어요. 하지만 협착증 환자가 방송 컨텐츠를 보면 운동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협착증 환자가 병원을 가면 선생님들은 의외로 운동 얘기를 잘 안 해요. 시술이나 수술만 권유하죠. 그렇죠. 혹은 주사나 약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은 하지 말라고 하는 선생님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실제로 진료 현장에 찾아갔는데 선생님은 그런 얘기 잘 안 하고 운동은 오히려 하지 말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또 여기에서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운동과 관련된 콘텐츠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운동과 관련된 제목으로 콘텐츠 하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고, 저희가 걷기 라이브 했을 때 한번 언급한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따로 방송에서 제가 유튜브 콘텐츠에서 운동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1번은 가장 중요한 게 협착증이라고 하는 게 운동으로 넓어지지는 않아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협착증 환자는, 즉 예를 들어 중증 협착증이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운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빠른 회복을 위해 시수술이나 혹은 주사 약물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고, 또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가 다시 통증이 발생하면 지금까지 잘 쌓아올렸던 치료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운동은 하지 말라고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운동 얘기하기로 한 거니까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게요. 자, 그렇다면 협착증을 운동으로 한번 나아보려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걸 알아야 되지만 요거 하나를 반드시 알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협착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주위의 구조물에 잘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디스크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그 조그마한 척추관이랑 관 안에 신경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그 유명한 황색인대가 뒤에 딱 붙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후관절이 또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협착증은 척추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어떠한 이유든지 반복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사용을 하거나 이러다 보면은 여기에 이 중심이 두꺼워집니다. 즉 신경이 지나가는 주위에 디스크가 두꺼워지거나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막 디스크 환자처럼 터지지 않아도요. 디스크가 그냥 불룩 튀어나오면서 그냥 협착증이 생기는 거예요. 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이가 젊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흔한 형태, 30, 40대 협착증은 대부분 디스크 팽윤과 관련됩니다. 이러다 보면 이 주위에서 국소적인 염증이 생기게 되고,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 파이버와 일라스틴 파이버의 비율이 달라지니까 탄성은 줄고 점점 이 황색인대가 두꺼워지게 되죠. 그러면서 염증과 두꺼워짐과 힐링을 반복하면서 거기에 인대는 뼈와 뼈를 이어주는 거잖아요. 황색인대의 비유와 함께 후관절도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증 협착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시청자분들은 디스크가 팽윤되어져 있는 초기 단계의 협착증부터 지금 황색인대와 후관절 비유가 모두 심해져서 완전히 막혀버린 중증 협착증 환자와 혹은 전방점인증이나 분리증으로 인해 협착증이 생긴 환자들이 모두 이걸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협착증의 발생 원인에서 운동과 관련돼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은, 이 어찌되었든 간에 반복된 동작과 어떤 기계적인 스트레스, 이게 메카니컬 스트레스를 이제 제가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결국엔 계속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어찌되었든 간에, 뭐가 되었든 간에요. 일이든 운동이든 생활 습관이든 그것이 이 반복된 사용으로 두꺼워지고 염증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착증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척추 안에 발생한 굳은 살과 같습니다. 예, 굳은 살과 같아요. 그래서 발바닥이나 손에 우리가 운동하고 아니면 일을 많이 하시거나 하면서 굳은 살이 생기는 거는 통증 없이도 지낼 수 있겠지만, 결국 척추 안에 생긴 굳은 살은 어떻죠? 이게 계속 이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되게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발레리나의 발사진. 척추도 마찬가지인데, 이 과도한 운동과 잘못된 운동 습관은 협착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협착증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도
협착증 환자라면, 그리고 내가 의미 있는 통증 때문에 아주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라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염두에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운동이 협착증을 어떻게 악화시키게 되냐면요,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혹은 잘못된 운동 자세로 인해서 좁아진 척추관에 무리가 가게 되면은 결국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한 운동과 잘못된 자세가 협착증이 심해질수록 이 폭이 굉장히 바뀌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원래 있는데 협착증이 생기면 이게 좁아집니다. 할 수 있는 운동의 범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균형이 와서 이 사람한테는 할 수 있는 운동이 나한테는 해가 되는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굉장히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까요? 자, 거기에 앞서서 제가 한번 몇 가지 운동을 소개하면서 1번은 뭘 말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되는 운동과 피해야 될 것이 1번입니다. 예. 자, 레귤라이징 운동이라고 하죠. 굉장히 대표적입니다. 누워서 다리를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하는 대표적인 코어 강화, 척추 강화 운동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다음 윗몸 일으키기 운동, 그거와 유사한 동작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헬스장에 가면은 백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한쪽에 다리를 걸고 허리를 이렇게 구부렸다가 굴곡을 한 다음에 허리를 다시 펴는 신전을 하는 대표적인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강화 운동인데 이것도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이 세 가지 운동을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자, 척추 강화 운동이라고 책에도 소개되어 있고, 또 운동 전문가인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이게 코어를 강화시키는 운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왜 안 된다고 설명을 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건강한 척추를 가진 사람은 척추를 강화시켜주는 코어 운동을 하는 것이 맞지만, 협착증 환자한테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은 무리가 되거나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척추 코어 운동을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일까요? 바로 운동을 해야지 절대 반동을 하면 안 됩니다. 반동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레귤라이징을 하면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침대에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걸 막 반동을 하세요. 네. 그러면 이건 운동이 전혀 안 돼요. 네. 지금 설명드렸던 레귤라이징, 윗몸 일으키기 운동 동작, 크런치죠. 그리고 백 익스텐션, 그리고 플랭크, 기타 등등 브릿지도 포함해서 이런 모든 코어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배에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나야 돼요. 근데 하기 싫은 운동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아무도 제대로 된 선생님한테 트레이너가 젊은 친구들한테 이 복근을 만들려고 이 운동하면은 이 생각만 해도 하기 싫은 운동, 그게 바로 코어예요. 코어 운동은 복근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가히 복근 운동이라고 하셔도 정말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반동을 하세요. 반동은 절대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00개씩 하신다고 그래요. 200개를 하는 게 아니라 200개 허리를 이렇게 반동을 하는 거죠.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혀 효과가 없고요. 오히려 디스크를 손상시키고 후관절을 아주 흔들거리게 하는 불안정성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천천히 자극을 느끼면서 지긋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일정한 호흡과 함께요. 그게 코어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걷기 운동은 제일 좋은 운동이죠. 자, 걷기 운동은 그럼 어떻습니까? 만보 걷기. 자, 이것도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20만 보 걷기. 코로나 시국 때는 이제 헬스장 같은 데 문을 닫으니까 이러한 홍보 포스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20만 보씩 걸으면은 이렇게 막 홍보를 하고 운동하자 이랬거든요. 20만 보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자, 걷기 운동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많이 걷는 것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협착증 환자는 파행이 발생하면 걷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중증 협착증 환자는 만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100m도 걸어가기가 힘든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걷는 것은 절대로 당연히 좋지 않고 경증의 협착증도 잘못하면은 무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평범하게 걷는 것보다는 만일 내가 걷기 운동을 충분히 유산소를 할 수 있는 환자라고 하면 빠르게 혹은 계단 등을 이용해서 약간 변형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몽별님이 하면 안 되는 운동들 하지 말아야지 하시면서 만보 걷기 안 되구나 라고 하셨는데, 원래 만보계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비화가 있어요. 이 뭐 정확한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닌데, 예전에 제가 책 같은 걸 찾아보면서 들어봤을 때는 원래 이제 이 코호트 연구를 하면서 8,000보 정도 걷는 것이 심혈관계 지병을 막는데 또 비만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 운동의 목적이 유산소이기 때문에 그 척추관절 질환에 해당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8,000보 정도가 좋았는데 이걸 이제 만보계라는 것도 만들다 보니까 8,000보라는 말보다는 만보 쪽에 그게 좀 더 어감이 좋았나 봐요. 일본인들한테는요. 그 일본에서 이루어졌던 연구라고 그런 우리 비화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중국 연구였으면은 중국 사람들 팔자를 좋아하니까 8,000보계라고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걷기 운동은 당연히 하는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유산소잖아요. 유산소는 심폐기능과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군대에서 뭐 하죠? 아침부터 구보 뛰어요. 운동선수 운동하기 전에 뭐 하죠? 러닝을 합니다. 뛰고 걷고 하는 유산소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근데 우리가 헬스장을 가면 어떻습니까? 걷기만 합니다. 네. 밖에 나가도 걷기만 합니다. 자, 척추관절 환자는 걷기만 하는 것은 좋지 않고 너무 많이 걷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에도 보폭의 속도와 계단 등을 이용해줘서 근거가 있게끔 근력 운동을 함께 하는 게 좋아요. 자, 만약 여러분 걷는 게 그렇게 모든 척추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협착증도 낫게 하는 거라면은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도 협착증으로 앓지 않았겠죠. 예. 관절염이 있겠습니까? 보부상들은 매번 저렇게 산을 넘고 일반인들도 다 걸어 다녔는데요. 그죠? 자,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반드시 해야 하는 운동이 맞고요. 하지만 유산소 운동 시간만큼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협착증에 좋은 운동을 간단하게 한번 배워보고, 한 가지를 배워보고 질문을 좀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운동법을 오늘 것을 배우기 전에 기억해 둬야 할 것이고, 척추 협착증 환자한테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그다지 이게 뭔 운동이야 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스트레칭에 가깝고요. 자, 근데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호흡법입니다. 아무래도 협착증 환자는 70대가 많고 30, 40대 환자들은 운동 능력이 충분히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70세 이상에서는 이런 운동을 할 때 호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운동이라든지 통증이 생기면 중단을 하는 것이 좋으세요. 너무너무 유명한 운동이어서 뭐 따로 설명을 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 간략하게 포인트만 알려드릴게요. 자, 운동을 할 때 브릿지 운동이라는 것을 오늘 배울 텐데, 이 브릿지 운동은 호흡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굽히고 손을 갈비뼈에 올려놓고 호흡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호흡을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코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코어라고 하는 거는 복근을 의미해요. 그리고 복근, 횡격막 이런 것들이 결국 장요근과 연결되어져 있고 척추를 잡아주는 주요 근육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다리를 굽히고 갈비뼈에 넣고 코로 들이마시면서 흉곽이 완전히 올라갈 수 있도록 들숨을 쉬셔주시고 내쉴 때에는 입으로 내쉬면서 안으로 모이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이 호흡법을 먼저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으로 저희 병원에 재활팀장이 하는 것을 한번 보면 저렇게 날숨과 들숨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천천히 반복하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침대에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누우셔서 저 호흡법을 천천히 저 정도의 속도로 운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만일 레그라이징이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반복, 난 200개 했어. 이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정확한 호흡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인 브릿지를 하실 때는 저렇게 호흡을 유지하는데 그 호흡과 맞추어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꼬리뼈부터 배에서 흉곽 쪽으로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들어 올리시고 호흡을 내뱉으며 그 다음에 천천히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등뼈, 허리뼈, 꼬리뼈의 순서로 천천히 내리게 되고 좌우 골반은 평행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닥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천천히 호흡과 함께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기본적으로 모든 운동은 뭔가 힘이 들어갈 때 들이마시고 내리면서 이완시킬 때 내쉰다는 그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천천히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브릿지 운동을 할 때도 속도가 천천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긋하게 이때 엉덩이가 올라갔을 때 항문도 힘을 주시고 아랫배에도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내려갈 때도 항문과 아랫배가 힘을 주면서 이 전반적으로 횡격막에 숨을 가지고 호흡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하셔야 돼요. 이 브릿지 운동은 왜 도움이 되냐면 협착증 환자들이 좁기 때문에 호흡과 브릿지를 통해서 척추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척추 관내에 우려된 정맥 얼기들의 압력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릿지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뭐 세트로 정해주시면 돼요. 8개면 8개, 6개면 6개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정해서 아주 하나를 정성 들여서 오래 끌고 간다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브릿지 운동만 오늘 하나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가 다음 강의 때도 이렇게 운동법을 하나씩 소개해드리면서 정리를 좀 천천히 해드리면서 가르쳐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는 초점을 정리해드리면 협착증은 올바른 운동법, 모든 질환이 그렇겠지만 그게 중요하고 대부분 근력 운동 없이 걷는 것만 한다. 걷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당연히 하는 거다. 걷는 시간만큼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 오늘 강의에서는 많이 얘기는 안 했지만 근력 운동만큼 뭘 해야 돼요? 스트레칭을 해줘야 돼요. 꼭 기억해 두시고 환자에 맞추어서 밸런스 있게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